그건 복지국가. 예, 복지국가라는 얘기는 뭐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에 많이 이제 예의가 되어졌는데 특히 201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급속하게 이제 확산이 되어졌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복지국가가 뭔지는 머릿속에 다 그리고 계시죠, 어떤 건지. 근데 한편으로는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그 그림이 복지국가를 이해하는데 어쩌면은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국가의 특성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점점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게 복지국가다 그러면 이 틀 안에 안 들어와 있는 뭔가 다른 게 들어오면 이거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멈춰서는 반응도 올 수 있어서 그래서 좀 복지국가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인 우리가 심화반이니까 한 단계 좀 더 들어간 그러한 복지국가에 대해서 좀 설명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복지국가는 조금 이제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근원적 욕구 그리고 근원적 필요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제도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필수제가 필요한데 요거를 연대적인 방식으로 보충원 그러니까 충족시키는 그런 나라예요. 문과 좀 이제 복잡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이제 무지 쉬워요. 이게 내용을 보면은 이제 표현이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지. 일단 이제 근원적 욕구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딱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욕구 있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거. 그 첫 번째가 살고 싶잖아요. 생존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거지처럼 생존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인간처럼 약간 좀 수준 좀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예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생존하고 싶고 인간적인 약간의 그 삶의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식의 생존을 하고 싶고 좀 더 나가면은 의외로 사람들이 자율적이고 싶어요.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이 안에 본능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뭔가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하고 싶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게 근본적으로 근원적이라는 의미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요게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짜증나요. 화나요.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존하는데 힘들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도 좀 뭐라 그러고 좀 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정치인들하고 보고 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먹고 사는 일을 우리의 생존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대응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욕구가 있고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현실에서 보면 어떤 게 들어가냐면 근원적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 예를 들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먹어야 돼요.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쉬고 싶잖아요. 잠을 자고 싶잖아요. 그러면 집을 마련해야 돼요. 집을 마련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아프잖아요. 아프면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이때 말한 일은 벌기 위해 가지고 돈벌이를 위한 일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24시간 8시간 자는 시간 빼고 몇 시간 적어도 한 서너 시간쯤은 뭔가 하고 싶잖아요. 만들고 싶고 하는 이게 원래 노동의 본 의미인데 노동을 하고 싶어요. 사람은. 그래서 노동하는 인간이에요. 원래부터.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것과 더불어 이제 우리가 애를 낳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혹시 우리 합계 출산율이 몇인지 아세요? 드디어 우리가 1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초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초유일 거예요. 초유. 부부가 한 명도 채 안 낳는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부부는 한 명 정도를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거의 대부분은 애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애를 낳는 것도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애를 낳으면 당연히 돌봐야죠. 그래서 돌봄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 기능을 해줘야 돼요. 물론 애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나이가 드니까 노후에 요양돌봄을 해줘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한 20년 내외로 저 또한 포함입니다만은 요양이 필요해요. 요양 기능이. 이렇게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기능들이. 대략 한 10대까지가 됩니다. 10대까지가 돼요. 이러한 기능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능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만 치중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하고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생각하는 능력, 소위 말하는 정신적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사고하는 능력,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 그렇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캐퍼빌리티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당연히 육체적으로는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 운동해 가지고 근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이와 더불어 그러면 이러한 근원적인 10대까지의 기능과 기본적인 정신적 차원에서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키워지진 않잖아요, 이게. 그리고 키우려는데 뭔가 계속 방해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분들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경우는 거의 없죠. 가난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내가 어떻게 통제 못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가난해져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그래서 근원적인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이 논의하고 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핵심적이에요.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 이게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그러니까 공적인 돈을 씀에 있어 가지고 누가 이거를 결정하느냐에 내가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가지고 크게 차이가 나요, 이게. 그래서 권력과 관련되어진 것들 아니면 법제도들, 법제도가 괜찮게 구성되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의 문제들이 풀리는데 법제도 때문에 또 안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한 제도적인 것들, 그리고 더더욱이 요새 이제 중시되어진 게 인권, 우리가 사회권, 인권, 기본권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면 그 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인권, 기본권의 실현을 국정의 첫 번째 목표로 삼는다라고 정하고 그걸 실제로 한다면 이러한 기준, 이게 잘 일어나게 돼요.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근원적인 조건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필요한데 이걸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비물질적인 형상화되지는 않은 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현실에서는 아팠을 때는 병원, 의사, 간호사, 의약품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물건, 물질이 있어야 되고 의료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재화 서비스 아니면 지식, 어떠한 제도들, 그런 거 이제 필수제, 반드시 필요한 것, 필수제라고 우리가 명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근원적인 욕구를 해결해야 되는,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걸 위해 가지고는 이러한 근원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되고, 이 근원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이 필수제, 구체적인 이 재화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이걸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확보할 거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요. 자구적으로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직접 만들거나, 직접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을 걸 구하거나, 내가 직접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충족하거나, 이런 자구적인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자구적 방식의 약간 다른 형태인 오늘날 아주 이제 성행하고 있는 시장적 방식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지고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구적 방식도 아니고 시장적 방식도 아닌 연대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함께 만들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부담하고 함께 운영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요 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런 필수제를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려있는 핵심입니다. 이때 함께 한다는 얘기는 좀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세금을 내게 되면 세금은 중앙정부로 아니면 지방정부로 돈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모이잖아요. 각자가 낸 객출금이잖아요. 객출금.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사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소득 보장을 위해 가지고 현금 급여, 아동 수당과 같은 수당도 지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우리는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거라고 볼 거냐, 아니면 연대적 방식으로 볼 거냐. 연대적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조금씩 푼돈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고 이거를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그것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세금하고 국민부담금이라는, 좀 더 크게 보면 세금하고 사회보장보험료 있잖아요. 이러한 자원을 중앙에다가 아니면 지방정부에다가 모았다가 요거를 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즉 근원적 필요에 필요한 필수제를 각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 이게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냥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가장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러면 이 필수제를 공적으로 연대적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요거 자체만 놓고 볼 수 있느냐, 복지국가가. 보통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 하면 복지를 많이 베푸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국가, 아주 좁게는. 근데 기본적으로 유럽에서의 복지국가는 요걸 넘어서요. 그 부분은 도와준다는 얘기는 소득보장이나 사회서비스, 좀 더 나가면 노동법 등을 통해 가지고 고용을 보장해 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여기 정치적인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가 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복지국가가 성장해 나오는 과정, 확산되어지는 과정에서 요 정치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아까 말했듯이 세금을 걷잖아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쓰는데 요거에 관련돼서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렇죠. 국회. 정치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의제에 뽑아놓은. 그 정치 과정에서 이게 결정이 안 되면 복지국가가 커지질 않는 거예요.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치체계가 복지국가에 대한 상을 먼저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민주주의, 대의제를 포함한 참여, 이게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나가면 특히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게 또 강화가 돼요. 그래서 복지국가가 잘 된 나라,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좋습니다. 마찬가지 민주주의가 잘된 나라일수록 복지국가의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북구 유럽 가면 우리가 민주주의에 관련된 척도들 있잖아요. 수준, 이제 국제 비교하면 1등에서부터 5등 사이는 거의 대부분이 북구 유럽 국가들이에요. 민주주의 척도가. 그래서 민주주의가 될수록 그 말은 곧 국민, 시민, 주민, 구민이 참여, 이 지방자치하면서 아까 앞서 비디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앞부분에서. 참여의 통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참여의 통로를 가장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제도, 이게 지방분권, 지방자치예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에서의 어떠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것보다 주로 일상에 관련된 사안들은 직접 그 관련 이해 당사자의 가까운 곳에서 결정을 하게 해줘야 돼요. 이걸 달리 말하면 근접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가 내가 참여할 수 있어야지, 나랑 먼 저기 예를 들면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서울에서 결정하는, 요게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야 하잖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은 지방으로 내려오고 지방,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이, 그거의 다른 말이 지방자치가 좋아진다,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높아집니다. 당연히 지방분권, 지방자치가의 어떤 성숙도가 높은 나라는 북구 유럽, 스위스는 별도의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이제 그렇게 좀 구분이 되어집니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 나라보다 북구 유럽이 더 이제 지방자치 수준이 높아요. 영국 뭐 이런 나라들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정치체계에서 공익이란 걸 중시합니다. 공익. 공익이 선생님들은 다 이제 머릿속에 공익 다 대충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공익이 뭔지.
사회 전체, 즉 쪼개면은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달리 말하면 각각의 구성원들이 공유, 똑같이 갖고 있는. 근데 아까 앞서 복지국가 얘기할 때 필수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갖고 있는. 이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은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집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거, 교육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거, 밥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 다 해당되는 거니까, 소위 공유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복지국가는 이 공익이라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국가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뭔가를 원하는데, 필요로 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국민들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정책으로, 아까 말한 세금, 사회보험료를 걷어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에서는 삶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익이라는 거는 붕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익이 우선이 됩니다. 요게 이제 정치체계에서 구축이 돼요. 복지국가에서는. 근데 이 상황을 딱 보면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좀 우리나라의 정치 관련되어진 부분이 미진하죠. 우리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공익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공익. 그냥 귀에 귀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같고,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공익이라고 질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공익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고민을 잘 안 해요. 고민을 하려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진짜로 우리 국민 각각에게 다 해당이 되어지는 건가? 이로운 건가? 요걸 한번 딱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이게 이미 이제 한 100년 전부터 이 논의가 있었고, 7, 80년 전에는 이게 정립이 됐고, 이게 정립이 되니까 195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아주 대상들이 이제 정해진 거잖아요. 뭘 공격해야 될지, 정부가. 그러니까 확산이 된 거예요. 이게 대상을 규정하는 아주 주요한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치 체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야지 진짜로 복지국가가 더 잘 이루어지고 순도가 높아집니다. 이 사회경제 체계는 우리는 경제하고 사회하고 조금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구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 선생님들도 아마 언론에서 많이 들었고 그럴 텐데 복지와 경제의 아니면 복지와 경제 성장의 선순환, 이 얘기는 얼핏 들었던 적이 계시죠. 선순환 구조.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은 많은데 정확하게 이제 얘기가 잘 안 돼요. 안 됐어요. 뭐냐면 이제 그것이 이제 경제 체계가 경제가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서비스를 생산해야 됩니다.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출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요 만들기 위한 기반들이 있습니다. 기반을 복지국가가 닦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동자가 있는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아파요. 근데 아픈데 의료보장제도나 공공의료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으니까 매일 골골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복지국가 잘 된 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아파? 그럼 병원으로 와. 비용 많이 안 들고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고, 그래서 빨리 치료해가지고 빨리 현장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생산 라인이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돌아가요. 그다음에 애 키우는 거. 아까 말했듯이 부부 해가지고 우리는 어쨌거나 한 명의 애를 갖고 있을 바인데 애 키우는데 걱정거리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육아 시설이 잘 돼 있고 육아 서비스가 잘 돼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이제 육아 수당이라든지 육아 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다면 애 키우는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훨씬 일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조건들인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하나의 이제 다른 이제 주요한 점은 임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을 막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시하는데 일정 부분 그게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일한 노동의
반대급부로 받는 임금 말고 사회적 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러한 수당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사회적 임금이라 그러는데, 사회적 임금이 필요할 때 그때 나온다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노동자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게 되면 산업 현장, 생산자, 그러니까 그 사용자하고 노동자 사이의 마찰이 상대적으로,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반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반을 닦아주고 이 기반이 튼튼할수록 생산, 이거는 훨씬 용이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는 실질적으로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고 나서 경제를 돌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역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를 키워가지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돈을 요 밑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연계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생산이 좋아지고 그 결과로 또 다시 돈을 많이 벌어서 요걸 또 탄탄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건데,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출발점은 뭘로 잡을 거냐인 거예요. 요걸 먼저 키울 거냐, 요걸 탄탄하게 할 거냐. 근데 대부분의 그 선진복지 국가는 밑에 거를 탄탄하게 하는데 치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복지 국가의 큰 틀에서의. 그리고 결국 정치가 잘 돌아가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 밑을 채워주는 사회 보장이 잘 되면 기본적으로 삶의 질은 올라갈 거고, 삶의 질이 올라간 상황에서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가 한 10년 해보니까 좋네? 좋으면 이 좋은 거를 바꾸려는 사람들한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정치인이 나타나서 기존에 있던 좋은 제도를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국민적 저항이 들어가잖아요. 국민적 저항을 하게 됩니다. 즉 국민들이 복지국가는 이런 거야. 복지국가는 애 낳는 거, 애 키우는 거, 나이 들어가지고 노후에 소득이 관련되어진 거, 건강에 관련되어진 거, 병원에 가는 거, 이런 게 걱정이 없는 국가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갖게 돼요. 공통적으로. 그러게 되면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거를 이제 좀 무너뜨리려는 노력에 대해 가지고, 시도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거죠. 대한민국은 이러한 복지국가야. 스웨덴은 이러한 복지국가야.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단단하게 통합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정치에 참여도가 높고 하니까는 이제 내가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정치 참여해가지고 뭔가 한 소리 하고, 그 한 소리 한 게 좀 더 건너가가지고 제대로 바뀌고, 제도에 의해 가지고 나에게 직접 혜택이 오고, 이러니까는 이게 살만하다. 나는 주위 사람과 손잡고 가서 우리 한번 뭐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게 훨씬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통합이 훨씬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제 복지국가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되어지지 않았던 게, 복지국가를 왜 북유럽 선진국들은 했으며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80년대에 국제적으로 이제 경제 위기도 좀 닥쳤고, 2008년도에도 닥쳤고,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복지도 많이 깎고 복지국가가 막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회보장에 들어가는 전체 그 국가에서 쓰는 돈 있잖아요. GDP 대비 그 돈의 크기가 줄질 않았어요. 물론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만 줄질 않았어요. 돈이 줄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하는 거잖아요. 현상 유지를 한다는 건 후퇴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걸 보여줘요. 왜 그럴까? 그러면 그 유럽 선진국들은 복지국가 제도들이, 사회보장 제도가 아주 합리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이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방식, 아까 앞서 자구적 방식과 시장적 방식이 있는데 연대적 방식에 의한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체험을 했고 이제 이해를 하는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합리적인 것들이 있냐? 보통 이제 6가지 정도를 이제 뽑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생산 라인에서 어쨌거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이제 경제학 용어가 있어요. 덩어리가 커지면 그만큼 유리하다. 규모가 커질수록 드는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는 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국가에서 어떠한 생산과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재화 서비스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국가 단위의 전국 단위에서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 전체잖아요. 한 국가 내에서 이거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삼성이 마케팅을 잘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삼성생명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전 국민 5천만 원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가는 그게 가능해요. 건강보험, 의무가입, 나이 일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모 연계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자들이 규모가 커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다른 방식들보다 클 수 있는 거고, 좀 더 들어가면 규모의 경제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거래 비용이라는 게 줄어요. 거래 비용이 뭐냐면 뭔가 하나의 거래를 하려면 부수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전단지도 돌려야 되고 TV 광고도 내야 되고 요걸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규모가 크면 적은 인원수의 채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룰 수 있어요.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게 되면 굳이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권리로서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거래 비용이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민간 보험에서 하는 운영비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체 비용의 0.5%, 보통은 한 1%에서 2%밖에 들지 않아요. 운영 비용이. 그런데 사기업에서는 보통 5에서 10%, 많이 들면 급료가 연봉이 좀 센 데는 15%, 20% 듭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격. 필수제의 특징인데요. 필수제가 아까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자율적인 삶을 사는데 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파고 사는 시장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땡길 만한 거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가격을 높게 측정해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적정한 데서 만나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필수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생산자에 의해 가지고 대표적인 게 병원,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가 비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으면 무지 비싸잖아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랑 결부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생산자 입장에서 이 정도 해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와서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 게 사교육. 이게 엄마 아빠들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누구나 생각하니까 이 괜찮은 강의, 학교, 학원들은 그렇죠. 이제 여러분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가격이 덤핑이 돼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그 필수제를 관장하게 되면 덤핑 가격이 없어집니다. 적정한 가격. 그리고 생산 원가에 맞춰가지고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시장에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개인이 이득을 보려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하게 되면 아니면 사회적으로 하게 되면 이 이득 플러스 알파를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만 되지 않게. 적자는 보고는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로 상태로 가게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제 가격이 통제가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복지국가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보 같은 게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에는 이제 정보의 공개, 투명한 공개 이게 있는 거죠. 이제 누구나 이제 접근이 가능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과정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국가가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 물론 국가가 안 열 수도 있습니다만 선진 유럽 국가는 이걸 확 열어놔요. 그러면은 이제 장난을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잘 못하게 돼요. 이게 우리는 안 되죠. 아쉽게도
정보 달라고 해도 잘 안 줘요. 이게 막 저희 연구하려고 자료 좀 달라 그래도 이게 좀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면 정말 안 주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투명성이 이제 되기 때문에 제고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러한 이제 복지국가 제도들이 외부 효과, 당장 그것 자체로는 효과가 없는데 한 단계 건너가지고는 좋은 효과들을 많이 내게 돼요. 그러한 이제 외부 효과를 많이 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갈등이 줄어듭니다. 물론 초기 이 복지국가가 형성되어진 과정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과정이 지나가면 막상 해보니까 다 좋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질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된 갈등들이 없어져요. 근데 더 나아가서 기본적인 갈등이,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내지는 생활하는 일상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더 날카롭게 대응할 수 있는데, 이쪽이 안정적이니까 좀 더 관대하게 다른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의 빈도가 훨 낮아집니다. 그리고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훨 높고, 갈등 해결에. 그래서 사회적 비용, 안 들어도 될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6가지 때문에 복지국가가 이제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라는 게 이미 이제 판명이 됐고, 물론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이 합리적인 게 약간의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내부적으로 좀 더 합리화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이건 흔들림 없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의 복지국가가 큰 후퇴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복지국가 하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소셜입니다. 소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정책, 사회위험,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대부분이 다 앞에다가 소셜이 들어가요. 왜 소셜이 들어갈까? 그냥 생각 없이 넣지도 않았고, 그 소셜이 이미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인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집단, 무리를 지어서 한다. 이건 다 이제 익히 알고 계신 바잖아요. 인간은 공동체 내지는 사회를 형성해서 살아야 된다.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걸 한 단계 딱 내려가 보면 뭐냐면, 인간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게 있어요.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위 것과 의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아침밥을 먹고 옷을 입고, 이제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왔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한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빗대 가지고 온 거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어느 누군가 나랑 의존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으면 저는 진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모여 사는 이유가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존적이라는 얘기가 좀 더 나가면은 뭐가 되냐면, 사회적 위험이라는 게 어떠한 위험에 처하게 돼요. 아까 말한 근원적 욕구와 근원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게 위험이에요. 내가 아팠을 때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싶은 욕구와 아픈 거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충족이 안 돼요. 이게 위험이잖아요. 나에게는 소위 말하는 건강상의 위험, 건강 위험이 발생하고, 일은 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일하고 싶은 노동 욕구가 있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실업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건 실업 위험인 거예요. 사회적 위험은 이렇게 이제 충족해야 될 게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 위험인 건데, 그럼 이 위험이 왜 발생했느냐를 따져보면 자기 때문일까요? 내가 못나서,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아주 나쁜 놈이어서, 내가 아주 이기적이어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사회 환경 때문이죠. 사회적 요인 때문이죠. 대부분은 사회적, 물론 개인적 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개인적 요인은 그리 크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사회적 위험이에요. 하다못해 내가 폐암에 걸렸잖아요. 내가 담배를 폈기 때문에 폐암에 걸렸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대기 오염이 안 좋아서, 아니면 내가 어느 날 먹었던 뭔가를 먹었는데 그게 거기에 이상한 물질이 들어와서 유발했을 수도 있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고 위험이. 근데 이 위험에 대한 대응을 하려니까 이제 원인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원인을 찾다 보니까 나의 원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걸 찾지를 잘 못해요. 무지 어려워요. 암의 진정한 원인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내가 50년 동안, 40년 동안 살면서 먹은 게 얼만데 그걸 다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인 규명도 쉽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산재,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재해 있잖아요. 이 산재마저도 원인 규명이 명확하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떠한 기계를 썼을 때 기계가 오작동이 났잖아요. 그럼 오작동이 어디에서 왔을까? 전기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기계의 문제일까? 아니면 기계가 만들어질 때 주조할 당시에 문제 뭔가 하나를 빼뜨려 가지고 일까?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아, 이거 위험에 대한 대응을 어떠한 원인을,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퉁쳐가지고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우리가 대응을 하자. 전체적으로, 전체가. 그래서 사회적 위험에는 사회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찾지를 못해요, 이게. 함께 한다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다 객출해가지고 돌로 모아서 그 자원으로 그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더 소셜에는. 우리가 사회 서비스, 사회 위험, 사회 보험 이런 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원리들이 작동해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관련되어진 사항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 물론 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24시간 내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내가 아프잖아요. 근데 사람은 평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아파요.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픕니다. 그럼 아팠을 때는 의료 시스템이 공공 의료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노후,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래요. 나이가 들면 생깁니다. 그럼 젊었을 때 입장에서는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이 공통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인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더 소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기본에는 또 더 소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복지국가를 조지아 스타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지아 스타트라고 하는데 이게 사회예요. 사회국가라고 명명이 돼요. 우리는 이제 사회국가 하면은 뭐 북한 떠오르고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태초에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런 거에서 이제 뽑아져 나온 그러한 고민들을 묶어낸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이제 얘기할 때 우리는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복지국가는 누가 하는 거냐? 누가 만드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 국민이 하는 거죠, 국민.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죠. 네. 이건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신 국가와 공무원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은 해야잖아요. 그걸 해주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죠. 돌고 돌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잠재적 위험이라는 거는 나한테 일어날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근데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요게 이제 복지국가. 대부분의 그 삶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최저선. 복지국가 처음 만들어질 땐 최저선이 중요했어요. 영국에서. 근데 이 최저선이라는 게 하루를 사는데 충족하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1950년대, 45년 전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요. 기본선. 그래서 이제 적정선까지 갑니다. 적정선은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그 선까지 올라가요. 딱 맞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은 EU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여기가 이제 적정선이 기준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요거에 매여 있어요. 아주 이제 우리 넘어서야 될 벽인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국가는 이런 거다. 복지국가는 인간 국민들의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못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려는데 우리 최저 소득은 멈춰야 되는데 왜 넘어가?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 이제 일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저희도 최저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최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법에도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최저라고. 네, 근데 이게 좀 이제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만 보자면 이제 국민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서 자원을 만들면 국가가 모아서 국가가 직접 필수재를 생산할 수도 있고 최근에 사회적 경제, 마을 기업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필요한 그러한 이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이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예를 들면 정확하게 사회적 경제이지는 않지만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도 이런 류에 속하는 거예요. 국가는 아니지만 민간 어린이집이 민간 기관이지만 보육이라는 필요한 필수적인 재화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돈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 등이 이제 작동해 가지고 필수재를 만들어서 근원적인 욕구들을 해소하는 요게 이제 사회보장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욕구가 해소되면 행복이 커지는. 근데 이제 시장을 통하거나 이제 충족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그냥 끙끌 이제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중이. 그래서 결국 그 결과는 이제 불평등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이지 않을까. 이번은 이제 지방자치, 복지국가 지방자치에 관련된 건데 스웨덴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스웨덴의 지방자치 제도는 내각제, 의원 내각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예를 든 건데 그러니까 기초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에서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하고 이제 기타 일반 위원회의 구성원 위원을 선정을 해요. 선출을 합니다. 여기 기초 의원들이. 근데 기초 의원들이 선정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 의원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수혈이 됩니다. 근데 그 외부에서 수혈되는 곳이 어디냐면 보통은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 정당 내지는 사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집행위원회와 그러니까 일반위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의회의 숫자는 얼마냐? 숫자 보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통 31명에서 이제 40명 내외인데 최소 31명에서 최대 이제 101명. 2016년도 자료인데 평균이 한 41명, 45명이에요. 기초단체, 기초의회가 40명이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 집행위원회와 일반위원회의 의원들을 정치적인 연결 고리를 통해 가지고 뽑아내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도 이제 만 단위 3만 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직이 소위 말하는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 정치 왜 선거해 가지고 이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가지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어울려 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훨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돈은 어떻게 쓰느냐? 스웨덴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에 쓰는 돈이 많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50%를 지방정부에서 써요. 근데 보통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쪽에서는 지방정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41%, 물론 지금 한 46% 정도 좀 올라왔어요. 12년도 자료인데 최근에는 더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보다는 작아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방 부분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지방자치 이게 근데 연방제여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캐나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단일 국가이면서 지방 분권이 단일 국가이면서 연방 국가가 아니라 단일 국가이면서 지방 분권에 투여되는 돈이 많은 데는 스웨덴이 가장 앞선 그런 케이스입니다.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기초의원, 기초정치인 요게 아까 말한 위원회 있잖아요. 집행위원회하고 그 일반 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광역하고 합치면 3만 명까지는 안 되는데 대략 2만 7천 명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원 수가 기초의원이 12만 12,000명이 넘고 광역의원이 이제 기초의원이 이게 290개예요. 290개.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12,000명이 들어간 거고 합쳐 보면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일하는 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44,000명이에요. 전체 총 인구 수의 0.045%, 200명 중에 한 명이 저 일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200명 아는 지인들 딱 뽑아보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공무원 숫자, 지방 공무원 숫자 더 공무원 숫자를 넣어보면 물론 공무원이 이제 수가 많아가지고 전체 인구의 대략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이 100명 중에 11명이 지방 공무원인 거고 이제 전체로 따지면 14명 정도가 그래서 전체 합치면 대략 100명 중에 14.5명이 공무를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 공무는 어떤 재화 물건을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위주로 가요. 서비스. 어떤 과정을 조절하고 연결시켜주고 실제 이제 몸을 움직여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그리고 요 안에 핵심적인 게 사회 서비스가 대략 한 80%, 70-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서비스가 다 민간에서 제공을 하잖아요. 민간 요양병원, 민간 요양원, 민간 병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공무원이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인원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의료 서비스를 공공병원이 제공할 수도 있고 민간병원이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은 다 돈이 똑같이 들어요. 돈 없이 공짜로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하는 일도 많고 삶의 일상에 관련된 일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고 쓰는 돈도 많고 그리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한 하는 일, 하는 사람, 필요한 돈을 많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욕구를 해소하는 필수제를 공급해 줘가지고 충족시켜 주게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요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를 왜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는 약간 헷갈리는데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는 몰라요. 우리가 돈도 주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결정하세요 해요. 그럼 뭘 할 거예요? 지방자치가. 뭘 할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잡고서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는 1차적인 대상이 사회복지 필수제의 충족인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게 제도적으로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를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복지국가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복지국가의 이제 그러한 전반적인 걸 보고 이제 특징을 보자면 아까 앞서 말한 요거에서 지방분권 잘 돼 있고 스웨덴 케이스예요. 그 민주주의 이제 가장 잘 돼 있는 상황인 거고 공익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들도 판단을 할 때 다 이제 공익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보장 체계하고 사회 서비스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스웨덴은 사회 서비스 체계에 더 많은 치중을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서비스 제공에. 근데 이 서비스 제공하고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는 사람이 제공하는 거잖아요. 소득 보장은 돈을 주면 돼요. 은행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크게 많이 필요 없어요. 서비스는 사람이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비용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적극적 노동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적극적 노동 시장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높고 국민 정체성이 상당히 이제
피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고 사회통합은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공무원 숫자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거든요. 전체 일반 정부 제너럴 거버먼트가 채용한 공무원 숫자가 공무원의 비중이 7.6%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적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 그러니까 위탁 기관들이 너무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공무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이제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공무원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시민은 국민은 공무원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민간 위탁 단체에게는 얘기할 때는 그거는 좀 개별적인 거고, 근데 공무원한테 얘기할 때는 이거는 공적인 걸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실은 그게 권리인 거고, 그 주민의 권리인 거잖아요. 국민의 권리, 기본권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공적으로 가서 얘기하고 주장하고 안 되면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많이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이제 특징 중에 이제 소득 보장이 이제 사회 서비스 위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공공사회 지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에 쓰는 돈, 요걸 이제 사회 지출, 공공사회 지출이라고 그러는데, 요 공공사회 지출에 있어가지고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현금급여하고 이제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서비스에 관련되어진 거고요. 예, 현금급여는 돈, 직접적인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주로 소득 보장은 현금급여 형태로 들어가고 사회 서비스 현물급여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42.5 대 52.7 높잖아요. 사회 서비스가 비율이. 이 다른 나라들 보면은 안 높아요. 여기에 영미권, 영국, 미국, 호주 여기가 그래도 50대인 거고, 우리나라는 의외로 높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육,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돈을 적게 쓰는데 실상은 돈을 적게 쓰는데 보육으로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비중이 높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요게 낮은 거잖아요. 그 현금급여가. 우리가 빈곤율이 전 인구 따지면 OECD에서 4위, 5위해요. 빈곤율이 17점대예요. 노인 인구 빈곤율은 당연히 이제 한 10여 년 1등이고, 빈곤하다라는 건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돈을 채우려면 당연히 현금급여가 가장 이제 직접적이죠. 오히려 현금급여가 적은 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론 이쪽도 이제 강화돼야 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구분을 하고요. 그러면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사회가 복지 효과에 대해서 지지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게 스웨덴 국민한테, 대중한테 대략 한 2,000명한테 물어봤어요. 지금의 사회보장 지출을 증가 또는 감소 아니면 유지할 거냐를 물어봤어요. 국민들한테 2,000명 정도에게. 그런데 재미있는 게 감소, 줄여야 된다. 없어요, 거의. 이 2명, 2%, 1%, 7%, 12%. 이게 부문별 건강 관련된 보건,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거, 그다음 아이들을 위한 거, 그다음에 사회부족,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사회부족, 그다음에 교육, 적극적 노후시장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6개로 나눠가지고 여기에 돈을 줄일 거냐 말 거냐를 물었는데, 줄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보다 올려야 된다, 높여야 된다는 건강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어르신과 관련된 것, 그리고 교육,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이제 걷어서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치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밑에 게 정치인인데, 정치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줄여야 된다, 감소, 1216, 1218. 정치인들도 국민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뭘 늘려야 될까? 보건, 건강과 관련된 거, 어르신과 관련된 거 다 62, 67% 높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거 66% 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는 아까 말한 정체성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바와 정치인이 생각하는 바가 그래도 유사해요. 가는 방향이. 소득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 일을 하거나 머리를 쓰거나 그러니까 정신적 노동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얻은 것이 소득이잖아요. 소득이 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의 활동의 반대급부로 받은 게 이제 소득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을 보장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이 돈이 받는 게 그러한 이제 기회의 장이 줄거나 아니면 소득 자체가 줄거나 이게 뭐냐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 자체가 준다. 즉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이 단절되거나 소득이 상실되거나 했을 때 이거를 보존해 주는 것, 돈을 메워주는 거예요. 메워주는 거를 이제 보통 소득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업 당했을 때 실업급여 나오잖아요. 이건 그 내가 평상시 받던 돈에 대해 가지고 못 받으니까 그걸 보충해 주는, 보존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육아수당, 육아휴직수당. 이것도 육아휴직을 했을 때 이제 기존에 받던 급료에 대한 이제 보전책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보장이 위헌데 그럼 소득보장 과연 이것만을 얘기하는 거냐? 좀 더 나갑니다. 소득보장은 왜냐하면 내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거에 대한 기본 조건을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 일을 벌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털을 깔아주는 것. 예를 들면은 이제 고용 서비스라든지 적극적 노동시장, 그러니까 직업 제와 직업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일자리를 주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소득 단절하고는 상관없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고용에 있어 가지고 고용 보호도 소득 보장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자르지 못하게 하는 것, 쉽게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해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쨌거나 소득은 유지되니까 직접 내가 정부가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도 이제 소득 보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더 나가면 우리가 소득이 왜 필요할까? 소득이 왜 필요할까? 이게 한편으로는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뭔가를 사고 구매하고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거는 필수재인 거고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필수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이제 버는 게 소득의 1차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필수재 자체를 살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루트로 제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국공립병원에서 이제 아팠을 때 치료를 받아요. 그럼 가면은 돈을 내질 않습니다. 국공립병원에서는 물론 이제 내는 나라도 있는데 NHS라 그래가지고 내셔널 헬스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그 공공 의료 체계에서는 돈을 내질 않아요. 약간의 자기 본인 부담금 대략 전체 비용의 한 10% 정도를 내는데 나머지 90%, 80%는 그냥 그 제공한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료로 받아가는 거예요. 1대1로 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구축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다면 나는 그 건강 서비스에 들어갈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쓸 곳을 이미 다른 형태로 처리함으로써 소득을 상대적으로 키워주는 것도 소득 보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회 서비스는 최종적으로는 소득 보장의 한 유형인 거예요. 애를 키우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그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그게 민간에서 했을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국공립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도 그만큼 돈을 쌓아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걸 아주 잘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분절시켜 놨습니다.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소득보장, 이거는 아동수당처럼 그냥 돈만 주는 거 연결시키질 잘 못해요. 근데 스웨덴은 이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도 한편으로는 소득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사회 서비스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시에 두 가지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 거예요. 시스템 효과적인 거예요. 현실에서는. 결국은 이제 소득보장이라는 거는 필수재를 확보하게 하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스웨덴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구체적인 제도들을 장치들을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쫙 정리를 해보니까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사회지원, 사회부조, 사회규제라는 큰 이제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회보험은 아마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업보험, 실업당했을 때 나오는 실업보험,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고, 그런데 스웨덴에는 특이한 게 있어요. 아동연금이 뭐냐면 애들이 아팠을 때, 애들이 아픈 게 아니라 미성년 상황에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키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연금으로 그 성인 될 때까지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게 고아들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동연금. 특히 이제 애들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제 그 필요성이 높은 건데, 이게 아동연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부모보험이라는 게 이제 사회보험으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수당이 이게 고용보험 쪽에서 나와요. 고용보험. 근데 여기 스웨덴은 딱 따로 떼가지고 가족이랑 관련된 것,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애를 간병하는데 이제 간병할 때 일을 그만둬가지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쉴 때 있잖아요. 그럼 소득이 끊기니까 간병수당이 나와요. 애들 아동 간병수당이라는 것들 나오고, 이러한 이제 가족 단위에서 일어나는,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요거를 묶어가지고 부모보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가족 요거에 일어난 필요한 돈을 쓰는 걸로. 그래서 이러한 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보험도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좀 다른데, 일단 구조부터 달라요. 스웨덴은 실업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두 개예요. 루트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실업급여, 일반적인 실업급여가 있고, 하나는 실업부조가 있어요. 부조.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그러니까 실업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과 실업보험이 보통 한 1년에서 좀 길면 1년 반 정도 지원이 나오는데, 이게 끊기면, 그 기간이 지나면 돈이 나온 데가 없잖아요. 생활비를 마련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분들한테 지원되어지는 실업부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부조를 만든다 만다 지금 막 논의가 되었어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작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올해였던 것 같고. 실업부조가 이제 필요합니다. 왜 실업부조가 특히 필요한 대상자가 누굴까요? 첫 번째는 대학교 졸업생들. 왜냐면 직장 들어가기 전에 지금 취준생들 있잖아요. 취준생들은 실업보험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실업부조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취업 이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취준생들을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부모님들한테 용돈 받아서 쓰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일정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소득보장 요게 구체적인 제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전체를 풀어놓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마지막으로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생애 주기에 따라 가지고 나온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쫙 놓고 보면 이 소득 보장이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어요.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 가지고 사는 기간 동안 어느 시점인가 소득이 필요할 게 발생했을 텐데, 아까 말한 잠재적 위험, 잠재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거나 할 위험이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쫙 이제 구축해 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비스무리하게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도의 수준에서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동수당, 연장아동수당, 뭐 아동연금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게 있는 거고 청년기에는 주로 청년기에는 일과 관련된 거, 일자리랑 관련된 거예요. 스웨덴에서의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유스 개런티라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EU 차원에서 연합 차원에서. 근데 이 유스 개런티의 모체가 어디였냐면 스웨덴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스웨덴에서 유스 개런티랑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청년들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뭘 만들었냐면 좀 더 발전시켜서 90일 보장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냐면 일 없는 청년이 고용사무소에 가서 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등록을 하잖아요. 다 실업 관련돼가지고. 등록을 하면 90일 내에 일자리를 찾아줘야 돼요. 국가가. 책임지고. 그래서 이 90일 개런티를 이제 가져왔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질 안 좋은 데다가 이제 소개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시작을 하고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직업 이동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직업 교육을 아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게 대개 보면 지자체 수준에서 담당을 해요.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고용사무소 산하 아니면 민간 단체인데 연결되어 가지고 지원해주는 단체. 그 별도로 지자체도 상당한 이제 그 고용과 관련되어진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 단위에서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역 단위에서 일어난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이라는 게 그 지역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금천이면 금천에 많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있고 금천이 아니라 다른 데서는 거기에 맞는 또 일자리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육이라는 게 직업교육이라는 게 그 지역에 맞게 특성에 맞게 활성화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거는 담당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자체 위주로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킨 게 이제 스웨덴입니다. 상병수당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요. 상병수당이 뭐냐면 아팠을 때 회사를 못 다니잖아요. 못 다니면은 일을 잠시 쉬어야 돼요. 그러면 월급을 못 받습니다. 그거를 채워주는 게 상병수당이에요.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 중에. 대만, 한국, 미국. 미국도 없어요? 네, 미국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건강의료보험 쪽으로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건강보험이 넓게 보면은 건강보험, 그러니까 진료비를 대신 내주는 비용을 처리하는 것 하나가 있고 이렇게 상병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아팠을 때 일을 못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이게 또 하나가 큰 축이 두 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공공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많은 거예요. 이 세 개가 어우러져가지고 이게 건강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이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에요. 딱 건강보험만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 다른 차원에서 보면 건강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산재보험도 여기 아까 실업보험도 두 개이듯이 이 스웨덴 같은 산재보험도 아팠을 때 그러니까 직업 업무상의 사고로 다쳤을 때 나오는 산재급여도 국가에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단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또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마련해 두고 두 개로 이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기, 중장년기에 가서 이제 결혼기와 중장년기 갔을 때 이제 부모 보험, 그러니까 임신수당이라든지 육아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아우보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단위에서 이제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 요게 또 이제 하나의 거잖아요. 노인 이제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스웨덴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연금이 있어요. 크게 하나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처럼 여기도 최저 보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액수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30만 원 최대. 그쪽에서는 기혼일 때, 아니죠. 기혼이 아니라 미혼일 때 대략 100만 원 기초연금이. 그다음에 기혼일 때는 대략 90만 원.
그리고 이게 액수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최저보증연금은 이제 두 개를 다 탈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기초연금도 타고 이제 국민연금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스웨덴도. 근데 이제 기초연금이라고 보시면 최저보증연금이 기준선이에요. 100만 원 딱 줄거놓고 자기가 국민연금식으로 이제 소득비례연금이 두 번째인데 소득비례연금을 한 3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최저보증연금으로는 70만 원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시키는 가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최저선은 100만 원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게 직역연금이라는 건데, 직역연금이라는 게 이 소득비례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근데 이제 직역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우리나라가 좀 퇴직연금을 들여놓으려고 법제화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되지 않고 있잖아요. 보통 퇴직금, 일시금으로 한번 돈을 빼가는데 여기는 법적으로 이거를 해라라고 하진 않지만 단체 협약이라 그래가지고 사용자와 노조 사이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직역연금을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하고 노조가 어떤 회사, 그러니까 그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들어갈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이 보험금을 어딘가에 맡겨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노조하고 사용자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금융회사에 맡겨요. 금융회사도 사용자와 그 노조가 함께 논의해가지고 설정을 하고 투자도 어디에다 할 건지 결정을 하고 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 직역연금이 가입률이 99.8%. 거의 다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직역연금이 아주 주요한 이제 소득원으로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스웨덴의 어르신들 보면 이 연금으로,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으로 받는 퍼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 직역연금이 대략 한 7에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그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거 실질적으로는 거의 공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도 공적연금으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이 공적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노후에 소득을 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소득의 한 60% 정도를 어르신들이 요거를 통해서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